네, 먼저 지난주 패드워치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월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25bp 인상할 확률은 90%대 초반으로 여전히 높지만 지난주에 90%대 후반에서는 내려온 수준입니다. 대신 50bp 인상할 확률이 지난주 제로에서 최근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3월 25bp 인상에 이어 5월에도 25bp 인상할 확률은 약 70%로 전주보다 10%포인트 가깝게 올랐고요. 그리고 최종금리가 6월 들어 5.0에서 5.25%일 것이라는 견해는 여전히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5.25에서 5.5%가 될 것이라는 확률도 1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자, 6월과 7월, 9월, 11월 계속 동결되다가 12월 25bp 인하될 확률이 30%대 중반으로 이렇게 연말 기준금리는 4.75에서 5%일 확률이 일주일 전보다 10%포인트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주만 해도 연말 기준금리가 4.5에서 4.75%까지 인하될 확률이 가장 높았지만 두 차례 인하될 확률이 가장 높았지만 지금은 한 차례 인하될 확률만 가장 크게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말 금리 인하 기대 심리는 눈에 띄게 좀 꺾인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지표 발표도 있었고 연준 당국자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들도 나왔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1월 고용 지표였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사실 1월 고용을 다루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조금 더 신층적으로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자, 1월 고용 지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비농업 부문 고용이 51만 7천 명 증가해서 전문가 예상치인 18만 7천 명 증가를 3배 가까이 웃돌았습니다. 네, 비농업 부문 고용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아주 매우 좋았던 거죠. 그리고 1월 실업률 역시 3.4%로 지난 196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 고용이 여전히 너무나도 뜨거운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연준의 긴축이 그렇다면 예상했던 만큼 조기에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기준금리 최종 수준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연말 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식으로 시장의 심리는 급격하게 전환됐습니다. 자, 그런데 1월 고용지표 내용을 시장이 과잉 해석 또는 오독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1월 지표의 시장의 해석이 맞다라는 진단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많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조금 반대되는 의견 중심으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논리는 1월 고용 숫자가 2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에 중요한 임금 상승세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월 고용 숫자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단 한 번의 고용 지표만을 가지고 미국 노동시장의 추세를 단언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SMBC 니코라는 기관의 진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지표가 강력했지만 한 달 가지고 결코 유행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이어서 시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걱정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노동시장은 계속 몇 달간은 둔화돼서 정책 당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어서 연준이 1월 고용지표를 계기로 매파적인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라며 25bp를 넘어서는 금리 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당국의 신뢰를 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대신에 연준은 기준금리 수준을 지금보다 한 차례 정도 25bp 인상한 뒤에 인플레이션이나 경제가 충분히 둔화될 때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덧붙였네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비슷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1월 고용 보고서의 강력한 힘은 노동시장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지 않는다며 과도한 수요, 즉 과도한 구인 수요와 제한적인 노동시장 침체로
노동시장은 이번 지표 발표 이전부터 상당한 불균형 상태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미국 노동시장이 이렇게 구인 수요가 과잉된 그런 긴축된 상황인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번 1월 고용지표로 인해서 우리의 시각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시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용자 증가 숫자가 연준에게는 중요한 수치가 아닐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고용자는 노동시장 전반의 상황을 설명해주지 않는다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대신에 연준이 주목해온 것은 임금 상승률이고 그것은 계속해서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1월 시간당 평균 임금을 보면 전월 대비 0.3% 그리고 전년 대비 4.4% 각각 상승했는데요. 이런 상승률은 지난해 12월부터 꾸준히 둔화되는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률이 조금씩 꺾이고 있는 셈이죠. 자,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FOMC에서 극찬했던 지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비용 지수인데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이 고용비용 지수는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CNBC는 연준이 이렇게 임금 상승세 둔화를 면밀히 살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데이터 트랙 리서치라는 기관도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임금 상승이 팬데믹 이전의 정상 수준인 2에서 3%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이상 연준은 인상 속도를 줄이면서 현재의 긴축 주기를 중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비농업 부문 고용자 증가세는 전년 대비 약 20만 명 줄었는데요. 1월 한 달간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난해 연간 단위로 봤을 때 고용자 증가세는 약 20만 명이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들이 자신들의 긴축의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데이터 트랙 리서치는 보고 있습니다. 자, 가끔 지표의 급등과 급락이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확실히 미국 경제의 고용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다시 말해 올해 1월 등 특정한 한 달 지표만 지나치게 비중을 두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월 고용지표가 계절적인 요인으로 다소 과대평가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 이번 1월 지표는 지난 1946년 이후의 모든 1월 지표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수준이었는데요. 전통적으로 1월은 매우 춥기 때문에 고용자 숫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년과 다르게 올해 1월은 이례적으로 증가세가 매우 컸는데요. 그 이유는 올해 1월이 예년과 다르게 매우 따뜻한 1월을 보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통 날씨가 추워지면 고용주들이 직원들을 해고를 하기 마련인데 올해는 따뜻한 날씨 때문에 해고를 연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JP모건은 많은 고용주가 경기 둔화 때문에 임금 인상을 꺼릴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몇 달간은 일자리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1월과 같은 충격적인 고용자 증가세는 계속되기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월 고용지표 이후에 내놓은 발언도 시장의 주목을 끌었지만 예상했던 것만큼의 매파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이번 달 FOMC 기자회견 내용과 어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뤘는데요. 파월 의장은 예상보다 강한 지표를 얻으면 예상보다 더 높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올해 큰 폭으로 하락해 내년에는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파월 발언 다음 날 나온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 충격을 줬죠. 자, 존 윌리엄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몇 년간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는 연준의 3인자로 연준 의장과 기조를 맞추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요. 자, 뉴욕 연은 총재의 이번 발언이 나왔을 때 이것은 하루 전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됐던 제롬 파월의 매파적인 메시지를
뉴욕 연은 총재가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분석도 잇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연준 의장과 뉴욕 연은 총재가 서로 이렇게 기조를 맞추는 자리인데 왜 불과 하루 사이에 뉘앙스가 다른 그런 메시지가 나왔을까요? 자, 어차피 하루 차이인데 파월 의장이 그냥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어도 됐지 않았을까요? 자, 파월 의장의 발언은 지난 FOMC 기자회견의 연장선에서 당국이 고용지표 하나에 쉽게 스탠스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뉴욕 연은 총재는 일종의 레드팀으로 역할 분담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예상보다 매파적이지 않은 FOMC 결과에 따라 시장은 자산 가격을 다시 뜨겁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이 우려했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다시 자극될 수 있죠.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제어할, 이런 것을 견제할 필요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뉴욕 연은 총재가 그런 역할을 맡아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제 사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봅니다. 자, 원론적으로 고용이 놀라울 만큼 탄탄하다면 그것은 임금 상승을 부채질하게 되고 그것은 인플레이션 가운데서도 서비스업 부문의 인플레이션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이 다소 이례적인 발표 하나를 내놓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상품과 에너지, 식료품, 주거 등을 제외한 서비스 분야의 지난해 12월 평균 시급이 전년 동기 대비 4.5에서 5% 상승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 지표는 총 175개 서비스 업종의 임금을 소비자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더 새롭게 만든 것으로 고점이었던 지난해 상승률 7에서 8% 수준과 비교하면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백악관 측의 설명인데요. 백악관 경제자문위는 이번 지표가 기존 지표들보다 초근원 인플레이션 변화를 잘 보여준다며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의 인플레이션 요인을 파악하는 능력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물론 지난해 12월 기준의 지표이긴 하지만 1월 고용지표의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특히 백악관이 나서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는 것은 미국 정부도 더 이상의 공격적인 긴축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또 하나의 대형 재료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올해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진단은 계속 유지될지 한번 주목해 봐야겠는데요. 저는 다음 주 패드워치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